자, 주말에 이 기무사 계엄 관련된 문건 때문에 좀 시끄러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추가 문건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진짜 계엄 실행 계획이냐 아니면 단순 대비 자료냐라고 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계엄사 문건과 관련해서요, 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 기무사 문건 상부에 보고가 됐나라고 하는데 여권에서는 기무사 계엄 문건이 청와대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은 기무사 문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위수령 관련 질의를 계기로 한 장관이 지시해서 만들어졌으며 한 장관은 보고를 받은 직후 논의 종결을 지시했기 때문에 그 윗선은 모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 부대에 하달돼 병력 동원이 준비가 됐는가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상세하게 좀 내용들이 추가로 공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역시 기존에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합참의 계엄 훈련이라든지 연습, 구상 계획과는 굉장히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국정 장악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설령 실행 계획이었다고 해도 내란죄로 처벌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허경 경희대 석좌 교수 얘기인데 극도의 혼란한 상황에서 국가를 책임진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돌발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내란죄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월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청와대에 대해서 현행법상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긴 하지만 수사당 구성을 포함한 군령권 행사는 국방부 장관을 통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패싱하고 직접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나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기무사 문건이 과거 합참이 통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시적인 계엄령 검토라든지 훈련과는 판이하게 다른 정말 실행에 옮길 것 같은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회, 황교안 권한 대행까지도 보고가 됐을 것이다라고 지금 여권은 보고 있는데 글쎄요,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 문건을 작성 의도와 왜 만들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국가가 치안 유지를 위해서 비상 매뉴얼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비상 대처 능력을 갖고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 제도적으로 허용돼 있는 계엄 문제는 합참의 계엄과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담당하게 돼 있는데 왜 기무사가 갑자기 이것을 담당을 했느냐? 그렇다면 누구의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자기의 법적인 권한도 아닌 것을 지금 담당한 거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기무사가 만든 것이 적법하냐 이 문제는 많겠죠. 그리고 아까 보고를 말씀을 하셨는데 국방장관이 한민국 국방장관이 자기가 보고 일단은 실행 계획이 안 된다 해서 닫았다는 거거든요. 현재까지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이 문건이 전체적으로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앞서도 말했다시피 이걸 만든 이유나 의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기 힘들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청와대는 굉장히 이 전체 문건을 보고서 굉장히 중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송영무 국방장관은 전체 문건을 보고서도 몇 달간 미적거릴 정도로 중하게 판단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중하게도 볼 수 있고 중하지 않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청와대가 중하게 본 것이 맞는다면 송영무 국방장관의 판단력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국방장관의 판단력이라는 건 한 나라의 안위를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안보가 좌우되는데 만약에 중대한 판단 미스를 했다면 그건 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그 문제를 더 들어가서 얘기를 같이 함께 나누죠. 송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 보고 누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계엄령 문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엄청난 고뇌를 했다. 패럴림픽이 막 끝나서 남북회담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였고 정상회담도 앞에 있었고 6.13 지방선거의 폭발력이 너무 큰 것이어서 염려가 됐다. 그 판단에 후회가 없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각에서는 이 문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 못해서 4개월 동안 이렇게 덮어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이 국방부라든지 송영무 장관 쪽은 너무 이 문건이 갖는 폭발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 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해서 자신이 고뇌 끝에 이것을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무적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금 입장이나 시각 차이는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문건을 얼마나 심각한 문건으로 보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통상적인 차원에서 대비 차원에서 준비된 문건인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정무적으로 어쨌든 뭔가 예.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 뭐 국방장관으로서 또 이제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책임져야 되는 예. 장관으로서는 뭐 그래도 어쨌든 하셔야 할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자꾸 구도가 이게 실행 계획이었냐 단순 대비였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단순 대비하고 있어도 그러면은 기각이 됐다 탄핵이. 그럼 계엄령을 발표할 거냐? 사실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조선일보나 등에서도 단순 대비 자료였냐 이런 구도로 몰고 가는 예. 실행 계획이냐 이 부분이 아니라 단순 대비였든 실행 계획이었든 간에 시민들이 의사로 탄핵 기각이 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저항을 했다. 예. 이 부분을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심지어 합수부까지 만들어 가지고 모든 치안과 이런 부분들을 다 군이 맞는 그런 상황으로 봤다라는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자꾸 이상한 구도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단순 대비했다. 대비했는데 사태가 벌어지면 실행한다라는 겁니다. 이 국어상으로도 계획 실행 계획이냐 단순 대비냐라는 게 예. 구도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구도를 맞춰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문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그런 정무적 판단을 했는데 왜 전체 정부 차원, 적어도 국무위원회라든지 혹은 대통령이라든지 그러면은 상의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도 심지어 법무부라든지 이 예. 부분이 아니라 감사원에 혹은 자기가 옛날에 그 재판 의뢰를 했었던 그 민간 변호사한테 했다 이런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 국방장관 개인이 움직이느냐는 거죠. 시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예.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이 왜 그렇게 움직였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나 그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2018년, 2017년 대한민국에서 군이 다시 권력을 장악한다, 언론사를 통제하고 등등 그러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계획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박근혜 정부 말기에 그런 계획들이 군 내부에서 있었을까? 이것을 바로 이제 문제 삼아야 된다는 게 우리 김 교수님 주장인데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보수적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당연히 사회가 혼란이 오면 경찰병력으로는 안 되니까 군이 나서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과거 사고방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 실행 계획이냐 대비 문건이냐는 굉장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이요. 예. 물론 내용에 이제 부적절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예. 이 문건 예를 들어서 계엄을 선포했어요. 선포했는데 그 계엄 선포할 당시에 보니까 요건에 안 맞아. 계엄 선포할 수 없는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선포했어. 이러면 서구적으로 통제가 가능하죠. 예. 이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계엄 선포 요건이 해당될 시기가 오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선포를 하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대비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판단이 어려운 거죠. 다만 이 계획 내에 이제 국회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내란 예비 업무를 보면은 국헌문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 목적이 계엄 해제 예. 요구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함이다. 예. 이 부분은 사실은 문제가 커요.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계획 자체를 수립한 것 같고 이것을 내란 예비 업무에 준하는 것을 다스리는 것은 아직 좀 예.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송영무 장관께서 초창기 8장짜리 그 보고서가 발표됐을 때는 이거 검토해봤는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서 자기가 보고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67페이지짜리는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보고 받고 계셨는데. 예. 그렇다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왜 얘기가 달라지느냐. 그 말은 뭐냐면 67페이지짜리 대비계획도 그 당시에 받아봤을 때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예. 지금 와서 질책받고 나니까 또는 어떤 그 여론의 상황이 변하니까 지금은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예.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인식이셨을 것이다.
그거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특수단을 구성을 지시한 것도 그렇고 이 문건을 공개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특수단이 공개를 하든가 이게 수사 자료거든요. 그리고 공개를 하시더라도 그 브리핑하는 취지를 보면 약간의 좀 예. 오해 살 만한 취지로 하셨고 그다음 전체 67페이지를 다 공개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부적절하다, 좀 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공개만 했을 뿐이지 이 문건이 적법하냐 위법하냐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청와대 해명이거든요. 그럼 그런데- 공개조차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공개를 전부 다 하든가요, 아니면 공개 자체를 특수단이 했어야 됩니다. 특수단에 청와대는 빠졌어야 그리고 된다. 브리핑 하실 때 보면은 저도 들어봤는데 오해될 만한 소리도 있는 멘트들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예. 하는 이 대목에서 제가 하나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긴 한데 정말 우리 윤기찬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016년 12월, 2017년 초 헌법재판소에서 헌정사상 처음 있는 대통령의 탄핵선건을 심의를 할 때 정말 그것을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에서 국가를, 사회를 크게 혼란으로 몰고 가서 정말 과거처럼 군이 다시 탱크가, 장갑차가 동원이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전혀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보세요? 저는 그 당시 문화나 상황이나 예. 또는 30년간 저희가 이제 민주화를 거쳐왔으니까요. 권력 교체를 평화롭게 해왔지 예.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계엄 사항은 오지 않죠. 그리고 계엄사 폭력 시위가 어떤 경우도 폭동으로 가진 절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소수분이 제가 추측컨대 소수분이 과한 뭐 어떤 예상을 하고 예. 또는 뭐 나쁘게 본 충성심에 예상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지 않느냐 이런 추측을 조금 해봤습니다. 예. 대부분의 국민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계엄을 생각한다, 계엄을 떠올린다, 뭐 국가적인 큰 혼란과 폭동이 일어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문건이 만들어졌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계속해서 송영무 장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송영무 장관이 해병대 마린원 사고와 관련해서도 의전 때문에 짜증이 났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입길이 오르고 있습니다. 김효은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송영무 장관의 이 계엄령 문건에 대한 늑장 보고 게다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저런 구설수들 국방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송영무 장관님 말고 이제 기무사 문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좀 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저같이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온 여성들한테 굉장히 군이라는 세계는 정말 별도의 정말 약간 별세상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예.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무사 문건에 대해서 아니 뭐 그냥 대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뭐 계엄 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너무나 이런 걸 좀 쉽게 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 문제 없다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군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반 민간과 다른 어떤 가치 예.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런 생각과 일반 국민들이 정말 계엄 그리고 만약 그 촛불혁명 때 우리가 길거리에 나섰는데 정말 군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 언론을 통제하고 뭐 국회를 해산시킨다 그런 건 국민들한테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대로 엄중함대로 가고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뭐 별거 아니다 그리고 뭐 장관이 보고를 했냐 안 했냐 이렇게 갈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중한 문건이고 엄중한 계획인데 왜 장관은 그것을 근데 이제 그렇게 늑장복을 했을까요? 그 송영무 장관뿐만 아니라 그간의 어떤 그 군 출신 군인들이나 예. 군 출신 분들이 이게 사회나 안보를 바라보는 게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송영무 장관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였고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어떤 남북이 대치하고 있을 때 어떤 남북 예. 관계를 바라볼 때도 어떤 북한을 어떤 평화적인 교류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예. 시각이 있는가 하면 군은 기본적으로 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특히 작년에 어떤 화해 무드에서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미군 사령관을 예. 만나서 우리는 철저한 안보, 북한에 대한 응징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송영무 장관님께서 계속되는 좀 설화나 예. 인식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그 과거 시절에 예. 그런 사고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참 그런 건 좀 아쉽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장관도 과거 이 국방장관 군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여당에서 나오신 우리 김윤 실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딱히 할 말이 없네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방장관은 별반 다를 게 없다. 어떤 파장에 나올 수 있는 말씀이십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취지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돈스코이어 투자금 다 날릴 판인데 업체는 일단 100만 원만 넣어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울릉도 앞바다에 150조 원어치의 금괴가 실린 이 배 돈스코이호가 1905년에 침몰했다. 거기에 금괴가 있으니 그걸 좀 건져 올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투자자들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신일그룹 사기 피해자 모임을 개설했습니다. 현재까지 90여 명이 가입했는데 이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라는 이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렸고요. 이 여기에 실린 금괴를 실물로 한다는 신일 골드코인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배가 인양이 되면 금괴 판매 수익도 배당해 준다라고 얘기를 해서 코인에만 3천만 원을 투자한 그런 투자자도 있는 모양입니다. 칭현수 의원님, 아무리 우리 주식시장과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여러 가지 뜬 소문들 그런 것들이 투자를 좌우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나 황당한 일에다가 또 3천만 원씩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군요. 원래 이 보물섬, 황금 이런 것을 내걸었을 때 굉장히 사람들의 투기 심리를 굉장히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저 보물섬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저 안에 지금 보물이 실려 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게 전혀 없고요. 그리고 설령 저기 보물이 실려 있어가지고 인양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의 소유권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또 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다 덜커덕 투자하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는 이미 오래전에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저 배 안에 150조 원어치의 금괴가 있다라고 볼 만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라는 게 지금 이제 해양수산부 쪽의 공식적인 설명인데 왜 투자자들이 이런 사실을 귀담아 듣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 280명 중 180명 12년 투쟁 끝에 코레일에 복직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다른 한 언론은 제목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해고당했던 사람들 문재인 정부에서 복직했다. 뭐 이제 이렇게 달기도 좀 했습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이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 당시 변호인 역할을 했고 변호인 단장을 맡았는데 이제 와서는 해산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서면 답변을 좀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종국적인 해산 결정이 난 이상 이를 수용하고 존중한다는 뜻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 문제는 쉽게 가시질 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돼요? 뭐 해명은 서면 해명은 뭐 존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이제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가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강한 비판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해산 결정이 났고 해산 결정의 이유는 어쨌든 통진당의 강령이 정당 정책이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뭐 편향성이라기보다는 헌법에 맞지 않는 가치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해명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고 왜 지금은 존중한다고 말씀이 바뀌셨는지 그래야 저희가 대법원 판사라는 대법관이라는 것은 사실 사회 질서를 잡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 인사 기준에 부적합하다. 김경수 뜻이다라고 하는데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가 나눈 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자신이 밀었던 도 변호사가 있죠. 오사카 총영사와 관련해서 왜 두 사람이 해당 인사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냐. 청와대는 인사 기준이 있다. 당원이면서 내부 활동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대선 때 기여한 사람이 많아 세운 원칙이다. 그런데 김 의원의 생각도 같으냐. 알아서 김 의원의 뜻이다. 이렇게 한모 씨하고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요. 이 김모 씨와 윤 변호사를 서울 여의도 커피점에서 만난 한 씨가 이 사건을 청와대에서 로키로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진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 실장님. 지금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 김경수 의원을 통해서 자신들의 측근 아는 사람들을 뭔가 인사청탁을 좀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됐어요. 이 대화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수 의원이 제대로 대처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오도록 그 드루킹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가져온 것이 좀 잘못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정말 어떤 선거든 간에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뭐 인사청탁이나 여러 가지 그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김경수 의원이 워낙 또 현 정부에 가까운 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몰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김경수 의원의 성품상 뭐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예. 뭐 원만한 관계들을 유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특히 어떤 그 서로 주고받은 어떤 내용이나 대화 같은 거 보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예. 정치인들 쪽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뭐 고려해 보겠습니다. 뭐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또 그거를 의사표현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뭐 김경수 의원님 나를 뭐 적극적으로 뭘 해주기로 예. 했다라고 그러니까 자기 믿음에 의한 확신을 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단지 그냥 만나서 뭐 인사 기준에 부적합하다 이런 예. 정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인사 어떤 청탁이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 선거 작년 대선 끝나고 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쨌든 캠프에 참여를 했고 선거 끝나고 나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과 연계돼서 어떤 만나고 대화를 나눴던 거를 다 인사 비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좌관이 직접 만나서 청와대 인사 기준까지 설명할 정도면은 뭐 그냥 통상적으로 청탁받는 수준은 좀 넘어서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분명히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사 기준까지 설명해가면서 당신의 청탁을 내가 들어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으니까. 근데 그때 뭐 인사 기준이라는 게 예. 뭐 엄청난 무슨 뭐 문서의 지침이 아니라 뭐 당연히 뭐 그동안에 뭐 당원이면서 지지를 예. 하고 뭐 선거에 적극 기여를 해야 된다. 그냥 예. 일반적인 아마 그런 얘기 예. 우선은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죠. 친절하게 설명을 네. 듣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런 대목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여당의 당권 이해찬, 김진표, 양강구도 폭염보다 뜨거운 3등 싸움이다라고 해서 여당 내에서도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왕적 대통령을 손보자고 하는데 친문에서 시큰둥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여당 내에서도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대통령과 총리가 부닥치게 될 것이다 라면서 반대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김인철 교수님, 개헌이 물 건너갔을 때 굉장히 여당은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20대 이 후반기 국회의장이 되면서 내가 다시 해보겠다. 그리고 총리 추천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될 여당이 왜 시큰둥합니까? 지금 뭐 이제 그 정치 자체가 남북 관계를 비롯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이 정국이 당분간 이제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총선을 대비했을 때에도 아직까지 뭐 이제 뭐 약간 뭐 지지율이 하락된다고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대통령에 이제 기대서 가는 것이 더 유리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 개헌을 통해 가지고 판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또 한편으로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좀 난맥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 이게 정치 추가 전국을 운영하는 그 주도권 부분 내에 있어서 이제 뭐 의회를 가거라. 그런데 또 의회 자체가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 봤을 때도 그렇고요. 바람직하게 잘 끌고 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그 이 개헌 부분이 가져올 폭풍이 좀 심하겠다 이런 예측이 있는 거 아닌가 싶죠.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 추천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다 보니까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이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 친문이 시큰둥한 그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트럼프 5천억 불 추가 관세 중국 위안화 절하로 맞불해서요. 미중 간의 무역 전쟁, 통화 전쟁으로 확전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 내라는 트럼프 질책에 다시 대북 제재 고비제는 미국, 볼턴 만난 정의용 빠른 비핵화를 논의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대북 제재 고비제는데 제재 뒷문 열어달라는 한국이다라고 조선일보 기사를 좀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사석에서는 더딘 비핵화에 분통을 터뜨렸다라는 워싱턴 포스트지 보도도 좀 있고요. 브룩스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기사도 종합적으로 나옵니다. 최경수 의원님, 일부 보수층에서 우려했던 것이 김정은에게 속는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자,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한반도 관계가? 일단 비핵화가 진전이 전혀 없는 데다가 사실 최근에 그 북한 언론 관제 언론이기 때문에 북한 정부의 얘기나 마찬가지죠. 노동신문이요? 심지어 이제 한국 정부까지 비난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과연 의지가 있느냐, 비핵화의 의지가. 그러면은 이제 비핵화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경제 제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 대화 분위기 속에서 경제 제재가 약간 균열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결국은 경제 제재가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북한이 그 경제 제재를 뚫기 위해서 예. 비핵화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이 경제 제재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은 비핵화를 실현시키기도 힘들다. 예.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8월, 9월 미국, 남북 이렇게 해서 3개국 정상회담 얘기도 얼핏 나오는 것 같은데 너무 큰 환상을 우리가 가졌던 건가요? 이건 뭐 환상이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그간에 이제 북한의 뭐 행보라든지 등 쭉 역사적으로 경험해왔던 것에 기초해 볼 때 사실 예견도 해왔던 거 아니냐.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다만 이제 그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이냐. 예. 그랬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속도를 강조했던 거거든요. 예. 방향은 그렇게 이제 갈 수 있겠다. 이제 의지를 뭐 예. 북미 양국을 보니까. 그러나 속도가 문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속도가 지체되고 있는 거죠. 이 이제 속도를 어떻게 이제 낼 것이냐라고 하는 좀 그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닐까 싶죠. 예.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좀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멜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